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만큼 탈진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또 한 번 떠맡게 된 일.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억지로 웃어넘긴 자리. 내 마음은 저 뒤로 밀어둔 채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살피느라 머릿속이 복잡했던 순간들. 그런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흔히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걸까? 조금만 더 강해지면 될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치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는 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거든요. 당신의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수록 더 빨리 지치고 무너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뇌과학이 밝혀낸 그 놀라운 비밀. 먼저 한 가지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직장인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주변에서 늘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다독이려 하고 누군가 표정이 어두워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쓰입니다. 모임 자리에서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혼자 이런저런 말을 꺼내 분위기를 띄우고 퇴근 직전에 동료가 이거 어떡하지 하고 혼잣말처럼 내뱉으면 못 본 척하지 못하고 함께 남아 도와줍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참 훌륭한 분이지요. 그런데 이분은 요즘 이유 없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무겁고 예전에는 좋아했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평평해지고 자꾸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당신은 늘 잘하고 있잖아. 왜 그래? 하지만 정작 본인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지쳐가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대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 장면이 어쩐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느라 달아 없어진 내 마음의 에너지를 어떻게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번아웃, 우리말로 하면 탈진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쉬지 않고 일에 치인 사람, 그러니까 과로한 사람에게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 10여 년간 여러 연구들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 탈진에 가장 약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 그리고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뇌 안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아주 작은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생김새가 아몬드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도 그렇게 붙었죠. 이 부위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경보기입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위험하다 하고 비상벨을 울리는 곳이죠. 말하자면 우리 집 현관에 달린 화재 경보기 같은 겁니다. 연기가 조금만 나도 요란하게 울려서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장치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유명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남의 감정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 경보기가 훨씬 더 잘 울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더 세게 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반응하는 대상의 범위 자체가 훨씬 넓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보통 사람의 경보기는 나에게 직접 위험이 닥쳤을 때만 울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의 경보기는 남이 기분 나빠할 때, 남이 나에게 실망할 때, 심지어 주변 분위기가 좀 어두워지기만 해도 울린다는 겁니다. 마치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말하자면 옆집에서 난 연기에도 우리 집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려대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착한 사람의 뇌는 남의 불쾌함을 자기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마음먹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것이죠.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거울세포라고 부를 만한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외국 연구팀이 처음 발견한 건데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뿐 아니라 남이 그 행동을 하는 걸 보기만 해도 똑같이 반응하는 세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뇌 안에 남을 거울처럼 비춰서 따라 느끼는 장치가 처음부터 들어있다는 것이죠. 옆 사람이 시큼한 레몬을 깨무는 걸 보기만 해도 내 입에 침이 고이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 거울 같은 장치가 우리가 남의 마음에 공감하는 바탕입니다. 그런데 연구들을 보면 공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 거울이 더 민감하게, 더 넓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상사가 눈살을 살짝 찌푸리는 걸 봤을 때 착한 사람의 뇌는 그 불쾌함을 거의 자기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내 말에 잠깐 대꾸가 없을 때 뇌는 벌써 나 거절당하고 있나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회의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면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가 자동으로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 모든 게 내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뇌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에 이런 일이 수십 번씩 반복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했더니 팀장 표정이 어둡다 경보기가 울립니다. 점심자리에서 동료가 잠깐 딴 데를 본다 또 울립니다. 오후에 보낸 문자에 답장이 없다 또 울립니다. 퇴근길에 친구가 연락이 늦다 또 울립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뇌 안에서는 하루 종일 작은 위험들과 싸운 것처럼 피로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우리 몸은 그 신호에 반응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금씩 끊임없이 내보냅니다. 마치 켜둔 적도 없는데 가만히 두면 저절로 닳는 휴대폰 배터리처럼요.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는데 안에서는 뭔가 계속 돌아가면서 배터리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녹초가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착한 사람들은 이럴 때 그냥 거절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 간단한 방법을 쓰지 못할까요? 많은 분들이 거절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면 된다, 연습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어느 의과대학 연구진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거절을 잘 못하는 건 단순히 마음의 습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리 뇌가 거절을 처리하는 방식과 깊이 얽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뇌는요,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외면당하는 그 아픔을 몸을 다쳤을 때의 아픔과 거의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걸 처음 밝혀낸 어느 연구에서는 사람이 무리해서 따돌림 당하는 경험을 할 때 뇌에서 몸의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똑같이 반응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해 마음이 다치는 것과 몸이 다치는 것을 뇌는 비슷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착한 사람이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의 뇌는 마치 내가 누군가를 직접 때리려는 것처럼 강하게 하지 마 하고 말린다는 겁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는다. 그 상처가 내 뇌에도 아픔으로 새겨진다. 그러니 차라리 거절하지 말자. 이 계산이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뇌 안에서 저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뇌가 아픔을 피하려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사람에게 그냥 거절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그냥 걸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경보기가 예민하고 거절을 그토록 어려워하게 됐을까요?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과 성장 과정을 연구해온 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향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반응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혹은 착하게 굴어야 사랑받는다는 메시지를 자꾸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요, 남의 기분을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기분 좋을 때는 한없이 따뜻했는데 기분이 나쁠 때는 차갑거나 화를 냈다고 해보지요. 그러면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부모의 기분을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표정 하나, 목소리 하나, 발소리 하나에까지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지요. 마치 언제 천둥이 칠지 몰라 하루 종일 하늘만 올려다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자라는 동안 뇌의 경보기는 남의 기분 변화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도 뇌는 그 버릇을 그대로 간직합니다. 상사의 표정, 친구의 말투, 배우자의 사소한 반응 하나에도 그 경보기가 즉각 울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건 어린 시절이 유난히 힘들었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나쁜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더라도 그저 착하다는 칭찬을 자주 들으며 자랐다면, 형제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양보해야 인정받는다는 걸 배웠다면 이 버릇은 누구에게나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실제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몇 가지 장면을 구체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회의 시간입니다. 상사가 새로운 일에 대한 생각을 발표합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 이대로 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표정은 잔뜩 기대에 차 있고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착한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반대하면 상사가 기분 나빠할 거야. 그 불쾌함이 곧 내 괴로움이 되겠지. 그러면 이 자리도 어색해질 거고 그 어색함도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할 텐데. 이 모든 계산이 머릿속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저절로 네,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내 판단을 억누르고 내 진짜 생각을 숨긴 겁니다. 그리고 그 참은 마음이 작은 피로가 되어 몸과 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5번, 10번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장면, 그리 친하지 않은 지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 제가 행사를 하나 하는데 와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솔직히 그날은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피곤하고 따로 계획도 있었고 사실 그 사람과 그리 가깝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절 문자를 쓰려는 순간 손이 멈춥니다. 상대방이 실망하는 얼굴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혹시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사이가 서먹해지면 어쩌지? 그렇게 30분을 고민하다가 결국 네, 갈게요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그 30분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행사날 하루 종일 억지로 웃으며 쓴 그 마음의 힘은요. 세 번째 장면,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내 삶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훈수를 두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러고 있니? 그 나이쯤 되면 이래야지. 듣기 싫은 말들이죠. 하지만 한마디 받아치면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 같고 어른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며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왜 이렇게 진이 빠졌는지 영문을 모릅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은 겉으로 보면 모두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내 감정을 누르고 남의 눈치를 살피고 경보기가 울려대던 하루였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무너집니다. 그것도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더 깊게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답은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기 생각을 당당히 말하세요. 선을 긋는 법을 배우세요. 물론 이런 방법들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눈으로 보면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뇌가 반응하는 그 버릇 자체를 다독여줘야 하거든요. 어느 유명한 뇌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뇌는 지나간 경험을 바탕으로 앞일을 미리 점치는 기관이라고요.
뇌는 지금 벌어지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옛날 버릇을 바탕으로 이건 무슨 뜻이지? 하고 미리 짐작해서 그에 맞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말하자면 한 번 대인 적 있는 사람이 비슷한 냄비만 봐도 손이 움찔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의 뇌가 상사의 찡그린 얼굴을 보자마자 덜컥 불안해지는 건요. 그 뇌가 오랜 세월 동안 표정이 어두운 건 내가 뭘 잘못한 거고 그건 곧 위험이다라는 공식을 외워뒀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이 바뀌지 않는 한 행동만 바꾸려고 애써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금 내 경보기가 울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감정을 오래 연구한 어느 학자의 이론에서 가장 한결같이 나오는 발견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뇌의 경보기가 눈에 띄게 잠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만으로 뇌의 반응이 달라진다니 처음 들으면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이 이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차분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의 부위가 깨어나면서 요란하게 울리던 경보기를 가라앉혀준다는 겁니다. 마치 시끄럽게 울리는 경보기로 가서 가만히 손으로 괜찮아 하고 다독여 끄는 것처럼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군가의 표정이 어둡거나 갑자기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에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조용히 말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경보기가 울리고 있구나. 저 사람 표정 때문에 내 뇌가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네. 그런데 이게 진짜 위험은 아닐 수도 있어. 이 짧은 알아차림이 뇌의 버릇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뇌가 점치는 그 공식 자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남의 기분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뇌를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듣기엔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착한 사람의 뇌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불쾌함이 곧 내 고통으로 새겨지는 뇌를 가진 분들에게 이 말은 그냥 듣고 끄덕일 이야기가 아니라 뇌를 처음부터 다시 길들이는 작업이거든요. 이럴 때 쓰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끝난 뒤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실제로 한 행동은 무엇이었나? 저 사람의 기분이 안 좋은 게 정말 나 때문일까? 아니면 저 사람 나름의 다른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과 어쩔 수 없는 일을 나눠본다면 저 사람 기분은 어느 쪽일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게 처음에는 무척 어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평생 남의 감정을 제 것처럼 떠안아온 뇌에게 이건 새로운 말을 처음부터 배우는 것과 같으니까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는 같은 경험을 반복하면 실제로 그 모양이 바뀐다는 겁니다. 오래 굳어진 버릇은 깊은 골짜기처럼 뇌에 새겨져 있지만 새로운 길로 자꾸 다니다 보면 그 자리에 또 다른 길이 생깁니다. 처음엔 풀이 무성하던 산길도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니면 어느새 반듯한 오솔길이 나는 것처럼요. 이건 참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운을 되찾기 위해 온전히 혼자인 시간을 갖는 겁니다. 탈진을 오래 연구한 어느 학자는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마음의 분리를 꼽습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남의 감정과 기대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는 것 말입니다. 착한 분들에게는 이게 특히 어렵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저 사람은 괜찮을까? 그 일 내가 제대로 마무리했나?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자꾸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이건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속 경보기는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쉰 게 아닌 겁니다. 진짜로 기운을 되찾으려면 남의 감정도 기대도 전혀 없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가만히 걷기, 조용히 음악 듣기,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는 시간, 꼭 끝내야 할 일이 없는 시간. 이런 시간을 죄책감 없이 나에게 허락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뇌를 다시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뇌에게 새로운 길을 내주는 일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꽤 긴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더 빨리 무너지는 이유. 그게 의지의 문제도 성격이 약해서도 아니라는 것. 예민하게 울리는 경보기. 남을 거울처럼 따라 느끼는 마음. 거절의 아픔과 몸의 아픔이 한 곳에서 처리된다는 사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진 뇌의 오랜 버릇까지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생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남을 깊이 헤아릴 줄 알도록 자랐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착하다는 게 정말 무엇이냐는 물음입니다. 지금까지 착하다는 말은 흔히 참는 것, 양보하는 것, 남의 기분 맞춰주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착함이 결국엔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나를 다 태워가면서 남을 돌보는 게 과연 진짜 착한 걸까요? 비행기를 타면 비상시 안내방송에서 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소 마스크는 반드시 본인이 먼저 쓴 다음에 옆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건 그냥 안전수칙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돌보라는 삶의 이치입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옆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착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더 오래도록 남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능력이지만 선을 넘어선 공감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고요. 선을 긋는 것은 남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야 비로소 남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쳐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그동안 남을 위해 너무나 많은 일을 묵묵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뇌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줄 시간입니다. 그동안 충분히 잘해왔어. 이제는 나도 좀 돌봐도 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단 한 가지만 전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지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뇌는 변합니다. 새로운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 오래 굳은 길 옆에도 새 길이 자라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 그 변화를 향한 작지만 진짜인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